안녕하세요. 북두꺼비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2006년에 출판되었고 원서는 1980년에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사이언스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제 코스모스 독서 리뷰 영상은 총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책 소개, 저자 소개, 읽기 전과 후의 느낌, 책 소개와 저자 소개를 위해서는 칼 세이건이라는 책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코스모스에 나오지 않는 책의 탄생과 칼 세이건에 대한 좀 더 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독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제가 코스모스 독서를 앞두고 가졌던 이 책에 대한 기대감, 분량 때문에 느낀 두려움 등 책 읽기 전에 느꼈던 느낌과 막상 책을 다 읽은 후에 기분을 기록한 글도 함께 공유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코스모스의 첫 장부터 61페이지까지 리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모스라는 책이 나오기까지 간단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원래 책으로 나오기 전에 13회분으로 방영한 TV 시리즈로 먼저 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978년 세이건과 멜런, 드루이안, 스태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1978년입니다. 이때 세이건은 스태퍼에게 2주짜리 천문학 속성 코스를 강의하자고 고집했다 합니다. 이유는 과학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촬영은 1979년에 시작되었고 세이건은 이 코스모스 촬영 일정이 자신이 가져본 가장 힘든 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촬영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고 억지로 남는 시간은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인 세뮤얼 세이건은 코스모스 방영을 보지 못하고 1979년 10월에 죽습니다. 1980년 어느 날 아들 제러미 세이건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세이건은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는데 그 후로 오랫동안 아들은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를 희생한 거죠. 그만큼 코스모스 책의 모태가 된 TV 시리즈 제작에 세이건은 모든 것을 걸었고 예전보다 더 까칠해지고 있었다 합니다. 함께 제작에 참여했던 동료 멜런이 중도에 나갔고 마무리는 세이건과 드루이안이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일에만 집중합니다. TV 시리즈 코스모스는 1980년 9월에 첫 방송을 했고 공공방송에서 역사상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60개 국가 약 5억 명이 보았습니다. 방송국은 열렬한 아줌마들이 스튜디오에 나타나 세이건을 보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코스모스 책은 1981년까지 39만 5천 부가 인쇄되었고 70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출판된 그 어떤 영어 과학책보다 더 많은 부수가 팔렸습니다. 저자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장을 넘기면 칼 세이건 1934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우크라이나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인문학 학사, 물리학 석사, 천문학 및 전체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유전학 조교수,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 조교수, 코넬 대학교의 행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덩컨 천문학 및 우주과학 교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특별초빙연구원 행성협회의 공동설립자 겸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나사의 자문위원으로 보이저, 바이킹 등의 무인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했고 과학의 대중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세계적인 지성으로 주목받았다. 행성 탐사의 난제 해결과 핵전쟁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 나사 훈장, 나사 아폴로 공로상, 소련 우주항공연맹의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 훈장, 미국 천문학회의 마수르스키상, 미국 국립과학원의 최고상인 공공복지 훈장 등을 받았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영어로 출간된 과학책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된 책입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에덴의 용, 영화로 제작된 콘택트 등도 있습니다. 저는 코스모스를 읽는 것만큼 저자인 칼 세이건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을까? 어릴 때는 어땠을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궁금했습니다. TV 시리즈에서 책으로 이어지는 코스모스로 인해 세이건의 이름은 당대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됩니다. 동료들은 세이건과 레스토랑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불가능했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그의 책이나 TV 시리즈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설명했으니까요. 자기 보호 차원에서 세이건은 벽을 바라보는 자리에 앉았고 그가 냉담한 사람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칼 세이건은 1934년 11월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인 레이첼은 칼 세이건이 너무 말랐다고 걱정한 나머지 아들에게 비타민 영양제를 사주기 위해
부부가 담배 살 돈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이때 담배는 사탕을 대신할 건강식품이라고 선전되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이건은 여전히 야위었고 이웃 소년과 싸움질을 했을 때 아버지가 화를 내기보다는 기뻐했을 정도로 수줍음도 많았다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를 둔 독자라면 칼 세이건의 엄마와 아빠의 행동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책을 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판타지 쪽으로 관심을 두었다고 나옵니다. 만화책, 그리스 신화, 별, 공룡, 큰 숫자, 마법 등 9살 무렵에는 브로스의 우스꽝스러운 화성 공상과학 소설을 발견합니다. 화성소녀 투비아, 화성의 체스말들, 화성의 장군 등 이 책들은 1900년대로 들어설 무렵 나온 것입니다. 천문학에 관심이 생겨나던 시절 세이건은 디즈니의 판타지아라는 오리지널 영화를 봅니다. 이 영화를 통해 그는 처음으로 고전음악과 선사시대의 동물들과 신화를 만납니다. 그는 혼자 궁리하여 별자리를 알아맞히고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부분을 흡수합니다. 당시 유명한 일화로는 수업 시간에 발표 과제를 바꿔서 세이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선택합니다. 그는 교실 모든 칠판을 가득 채우며 이야기를 엮어내고 인물들의 연관성을 도표로 그립니다. 학문적 재능이 처음으로 발견된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천재 아닌가 하는 느낌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다들 잠재력을 타고났는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각자의 의지가 강하지 않아서 재능을 유지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부모 탓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아이 탓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에서는 왕도가 없다고들 합니다. 세이건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는 세이건에게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세이건은 당당하게 천문학자라고 대답했는데 할아버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좋다. 하지만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칼 세이건의 입장에 있는 독자와 할아버지의 입장에 있는 독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는 독자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고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칼 세이건은 할아버지의 질문으로 마주했습니다. 세이건이 고등학교 시절에 독서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브로스의 책을 끝내면서 더 현대적인 공상문학 잡지 놀라운 사이언스 픽션을 구독합니다. 그러다 성간비행이라는 제목의 책 광고를 보고 관심이 생겼다 합니다. 저자는 유명한 영국인 아스 클라크였습니다. 세이건에게는 그 책이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이건은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습니다. 놀랍게도 세이건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는 미분을 필요도 없는 것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협박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클라크의 책은 행성들 상의 궤도를 계산하기 위해 미분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내용의 부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학의 중요성은 독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수학을 공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꿈이 현실이 되는 단계로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과학자가 아니어도 수학은 현실을 극복하려면 넘어서야 하는 것이니까요. 세이건이 시카고 대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세이건의 방에는 공상과학 소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범위가 공상과학 분야에서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에는 필독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세이건도 참가했습니다. 세이건은 그리스 희곡, 건축, 프로이트, 음악, 인류학, 러시아 소설 등 유럽 중심적인 독서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릅니다. 대학에서 세이건은 한밤중에 기름을 태우면서 책을 읽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그 외에 세이건은 대학 시절에 공상과학 클럽과 천문학 클럽에 가입해 활동도 했습니다. 클라크의 책에서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영국의 대중과학 저자인 아서 에딩턴 경, 제임스 진스 경, 홀데인, 줄리언 헉슬리 등 윌리 레이, 레첼 카슨, 사이먼 뉴컴 등도 있습니다. 칼 세이건의 독서가 공상과학과 판타지에 머무르지 않는 점을 눈여겨봅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그때까지 칼 세이건은 거의 한 가지 음식만 먹다가 일종의 편식이죠. 다른 음식으로도 관심을 돌리는 전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들이 그다지 만만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독서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넘어서는 순간을 대학교 시절에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칼 세이건에 대해 더 인간적인 모습과 성장 과정 등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제목은 칼 세이건이고 윌리엄 파운드스톤이 지었습니다. 출판사는 동력 사이언스입니다. 이 책은 두껍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책 뒤에 붙은 주석 참고문은 찾아보기를 제외한 본문만도 673페이지입니다. 읽어보시면 과학자가 아닌 한 어린 소년으로서 칼 세이건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인 레이첼의 사랑이 눈에 띕니다. 아들이 잘해도 자랑스럽고 못해도 자랑스러워하고 각종 영양제의 박물관과 천체투영관에 데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세이건이 여자친구와 방에서 씨름하다 폭발하며 난장판이 되어도 그리고 여자친구의 여동생까지 다칠 뻔했지만 야단
장난치지 않습니다. 세이건 어머니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법이지. 이제는 이 책을 제가 읽기 전에 느꼈던 점과 읽은 후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스모스를 2016년 3월에 읽었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제 느낌입니다. 나는 30대를 지날 때까지 책에 관심이 없었다. 또 다른 말로는 책을 읽을 줄 몰랐다. 하지만 칼 세이건과 코스모스라는 책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 그때까지도 삼국지조차 읽지 않았었는데 외국 작가가 쓴 과학소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독서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우주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읽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직 읽을 때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그 두께가 싫은 것인지. 이 책은 1980년에 나왔고 2016년에도 고전의 반열에 버티고 있다. 약 40년 동안 과학책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읽은 몇 권의 과학책을 되돌아본다. 주제가 다르긴 해도 일관되게 논리적이고 꽤 훌륭해 보인다. 김재환의 겨우 존재하는 것들,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계, 브라이언 그린의 우주의 구조, 심지어는 1990년에 발행된 먼지 묻은 책장에 꽂혀있던 리차드 모리스의 시간의 화살도 다시 읽었다. 사실 우주에 대한 책이 읽고 이해하기 쉽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지식이나 과학적 발견은 계속 발전한다. 그래서 과학책이 고전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설이 아닌 과학책이 고전이 되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읽고 싶은 마음도 잘 생기지 않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를 알고 싶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읽은 후에 감상평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다. 과학책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문학, 음악으로 느껴진다. 우주에 대한 책이 아름다우려면 인간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국내에 번역된 우주 관련 책이라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이 책은 그것을 넘고 있다. 한 편의 소설, 다큐멘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 보통 과학책에는 과학적 지식과 그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는데 코스모스는 우주와 지구에 대한 칼 세이건의 사랑과 집념도 느껴진다. 이 책을 읽기 전에 궁금했던 것,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40년 이상 고전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은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음과 같다. 과학도 인간과 연결되어 보편성을 획득할 때 시대를 지나서도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그 속에 지구와 인간을 걱정하는 짙은 마음이 담겨 있어서일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는 과학의 역사가 많이 소개되는데 역사 속에서 고통을 겪는 선배 과학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이심전심의 마음도 엿보인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칼 세이건은 현대 과학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죽음도 안타까워한다. 칼 세이건이 과학의 대중화를 원했던 이유는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파괴가 왜 일어났던가에 대한 고민부터다. 이 책은 지구가 우주에서 점에 불과하고 우주는 너무 커서 그 점 속에 사는 인간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지게 하려고 쓴 책은 아니다. 만약 책의 두께에 압도되거나 좋아하지 않는 분야, 그러니까 철학이나 역사가 서술되어 있어서 앞부분 몇 구절을 읽고 책을 덮었다면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칼 세이건은 과학이 대중화되지 못함으로써 고대의 엄청난 연구물들이 파괴될 때 모두 방관자로 남았음에 대해 마음 아파한다. 또 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책의 내용이 무척 궁금하다고 강조한다. 도서관에 무엇이 있는지 대중들은 몰랐고 그것이 중요한지도 몰랐으니 파괴되어도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적 발견이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현대인이 고대인들에 비해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과학에 대한 무지는 강대국 간의 끝없는 핵무기 경쟁과 그것에 대한 무관심한 대중,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에도 돈벌이에만 관심을 두는 국제사회와 정치인들, 여전히 고대사회나 지금이나 칼 세이건의 눈에는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그의 걱정은 21세기도 자칫하면 1000년 또는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에 대해 대중이 잘 모른다면 가까운 사례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지킬 수도 없고 거창하게는 기후변화나 핵무기 경쟁으로 인한 멸망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약하면 전문가의 설명을 믿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된다. 여기 한국어판 서문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의 빈 의자. 이 글은 TV 시리즈물인 코스모스를 만들 때 칼 세이건의 중요한 파트너이면서 마지막 부인인 앤 드류안이 썼습니다. 칼 세이건 서거 10주기를 맞아 부인인 앤드류안이 4, 50년을 추억하면서 행성보고서 2006년 11월 12월 호에 쓴 글입니다.
이제 본문 리뷰에 앞서 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앤드루얀의 기억에는 칼 세이건이 골수이식이라는 중세적 고통과 싸우면서도 이 책을 집필할 힘을 짜내던 모습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골수이식이 진행되는 몇 개월 사이에 책을 2권이라도 읽는 환자를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 하는데,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를 포함해서 2권의 책을 집필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 세이건이 죽음을 앞두고 고통을 참으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러려고 했을까요? 곧 죽을 텐데 돈을 더 벌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앤드루얀의 설명에 따르면 칼 세이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숙하는 데에는 효율적인 과학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합니다. 여기 12페이지 이 자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은 2001년 9월 11일의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 전부터 그는 중동의 메카에서건 아메리카 대륙의 바이블 벨트에서건 점차 세를 얻어가는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활동을 우리의 가치체계에 대한 중차대한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협은 우리가 가치관을 달리하는 외부 또는 우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내부로부터 쉽게 올 수 있다. 근본주의자들을 지배하는 사고의 뿌리가 무엇인지 간파한 칼은 수면 위로 은근슬쩍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이 해악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경합하고 있는 가정들의 경중을 가늠하고 그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의 힘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멈추지 않는 테러와 학살의 뒤에는 권력을 위한 선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과학적인 사고의 결핍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세이건은 과학에 대한 관심과 대중화를 이끄는 것이 미래의 균형 잡힌 인간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보았을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렸지만 편히 쉬지 못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희생이었습니다. 아들을 포함해서 가족도 챙기지 못하고요. 이번에는 2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칼 세이건이 쓴 머리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과학의 성공은 자정 능력에 있다. 과학은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다. 과학에서는 새로운 실험 결과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그 전에는 신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미지의 사실이 설명될 수 있는 합리적 현상으로 바뀌어 간다. 저는 이 문장에 대해서 과학의 장점을 단 3문장으로 요약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정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이 자정 능력이 없었다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고, 운 좋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이나 그 전의 선배 과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서 논문도 발표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정 능력이 없다면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심지어는 재판에 기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존 이론은 어느 순간 헌법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정 능력이 없는 것은 발전을 멈추는 것이고 다른 의견의 귀를 막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내용 차례를 소개합니다. 자, 먼저 1번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2. 우주 생명의 북하, 3.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4. 천국과 지옥, 5.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6.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7. 밤하늘의 등뼈, 8.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9. 별들의 삶과 죽음, 10. 영혼의 벼랑 끝, 11. 미래로 띄운 편지, 12. 은하대백과 사전, 13.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이제 코스모스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장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번 장에서 코스모스로의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던집니다. 먼저 인류는 영원 무한의 시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 지구를 보금자리로 살아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사는 우주적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하기는커녕 하찮고 자질구레하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는 용기가 대단해서 될성 싶은 떡잎힘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일부 코스모스를 읽은 분들의 기억에는 책의 첫 장에서 딱 한 장을 넘겼을 때 나오는 내용인 인류가 점이고 인간사가 하찮은 존재라는 내용까지만 기억에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딱 이 페이지죠. 이 페이지만 읽고 기억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는다면 그래도 이 첫 페이지는 열심히 읽을 테니까요. 그러나 칼 세이건은 인류라는 존재가 코스모스라는 찬란한 아침 하늘에 떠다니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면서도 인류의 미래는 코스모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공간적인 현실, 규모의 현실은 인정하지만 인류의 미래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굳이 암투병 중에 이 책을 쓰려 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 책을 읽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7페이지 이 부분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다듬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죠. 회의의 정신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리를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코스모스의 세계로 여행하려면 의심을 품는 정신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에만 의존한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로 빠져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코스모스를 즐기려면 상상력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여정의 연속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를 읽을 때 의심을 품는 노력과 상상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과 실제를 분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의심과 상상력. 상상력이라 하니까 2011년에 읽었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이 떠오릅니다. 재미있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자, 41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은하가 약 1000억 개가 있고 각각의 은하에는 저마다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모든 은하를 다 합치면 별의 수는 10의 11제곱 곱하기 10의 11제곱, 그러니까 10의 22제곱개나 된다. 게다가 각 은하에는 적어도 별의 수만큼의 행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지금도 큰 차이는 없지만 칼 세이건이 활동하던 시절의 천문학 장비로는 지구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작은 행성들은 발견하고 게다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을 추려내기란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1장은 가장 큰 규모인 우주에서 은하로, 그리고 태양계를 넘어 지구로 설명의 범위를 좁혀옵니다. 45페이지에서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아무리 대담하게 비약한다 한들 지구를 코스모스라는 광대한 바다와 대등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구는 광막한 우주의 미아이며 무수히 많은 세계 중의 하나일 뿐이다. 지구가 우리에게만 의미심장한 곳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랴, 우리의 보금자리요 우리를 길러준 부모가 지구인 것을. 이곳에서 생명이 발생하여 진화했으며 인류도 이곳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지내고 성년으로 자라는 중이다. 바로 여기에서 인류는 코스모스 탐험의 열정을 키워왔으며 아무런 보장 없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앞부분만 읽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앞부분만 읽고 포기하게 되면 지구는 우주에서 티끌보다 못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우주 전체를 공간적으로 한없이 좁혀오는 마지막 단계에서 지구를 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칼 세이건이 우주에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무한히 넓은 탓에 지구라는 보금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끝없는 검은 바다에 떠있는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의 푸른 배처럼 말입니다. 점에 비유했지만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그래서 너무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장의 공간적 스케일에 푹 빠져 상상을 하고 텍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지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서 인류 문명사의 중요한 것들이 태동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61페이지까지는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기원전 3세기니까 지금부터 최소 2200년 전이 됩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막대기로 지구의 둘레를 잰 이야기는 현대과학의 혜택을 입고 있는 우리 또는 학생들에게 수학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600년 전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을 일주하는데 3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판도 없는 작은 배로 딱 보이저 우주선이 지구에서 토성까지 3년 걸린 것과 대비시킵니다. 그때의 바다 항해는 최근의 태양계 항해와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작은 설명들은 과거의 일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1장에는 풍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다른 고전을 읽는다면 다시 등장할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코스모스의 어원, 기하학의 유클리드, 톱니바퀴 열차와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로봇에 대한 최초의 책,
오토마타를 집필한 헤론,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타원, 포물선, 그리고 아르키메데스 등 끝도 없을 만큼 많은 키워드가 쏟아집니다. 유클리드라는 이름은 과학책을 읽으면 약방의 감초로 등장합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등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이 그의 영향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심지어 현대공학의 만능 수학 도구인 미적분을 떠오르게 하는 시초도 이 시기에 나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들은 수천 년 동안 잠자던 책을 읽으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꼭 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장의 마지막에는 칼 세이건이 이 책을 집필한 과학의 대중화와 연관성이 높은 사건이 소개됩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파괴를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기까지 2000년이 걸립니다. 2000년을 제자리 걸음한 셈입니다. 아랍의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보관하던 것을 2000년 만에 세상에 공개하자 곧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합니다. 유럽의 모든 천재들이 그곳으로 유학을 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2000년 만에 열린 겁니다. 처음에는 학자들이, 후에는 군인들이, 그리고 과학혁명으로 무장한 제국주의가 힘을 앞세워 세계를 지배합니다. 일본은 이탈리아와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었고 초기에는 쇄국 정책으로 서양 문물 흡수가 늦었지만 이미 열강으로 떠오른 나라들과 교류를 통해 급히 산업을 키웁니다. 그렇게 힘을 앞세운 세계 질서가 열리고 일본은 제국주의 막차를 타게 됩니다. 중국이나 우리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독립운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으며 간신히 광복을 했지만 또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파괴되고 그러고도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전쟁할 때 신이 내린 기회란 듯 산업을 부흥시킵니다. 이런 고통을 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자기계발서나 소설 등에 비하면 과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 보입니다. 과학은 수학과 논리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실제로도 수학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인데도 말입니다. 논리학은 재미없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데 강한 국방력도 필요하지만 의학 능력과 그것을 활용한 논리도 필요합니다. 이는 담당자만의 일이 아니라 전 국민이 논리로 무장해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유럽 정복 과정에 화약 무기를 사용했지만 서양인은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폭약을 가지고 로켓 같은 것을 만들면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서양인의 상상력을 따로 언급할 기회는 많을 것 같습니다. 로켓은 독일에서 최초로 개발합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미국인이 먼저 연구해냅니다. 제트기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전기기관차와 탱크는 영국이, 우리가 조선시대에 어느 선비가 로켓을 만들어 나라를 떠나는 그런 상상을 책에 남겼다면 어땠을까요? 왕이 있는 곳을 떠난다고 영모의 죄라도 뒤집어 쓰지 않았을까요? 중국에서 유래된 도가 사상에 대한 공부도 어떨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화제를 살짝 바꾸어 봅니다.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대중에게 말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막대기를 이용한 수학은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수학이 인간의 상상력을 앞질러가는 경우는 그 후로도 계속 발견됩니다. 딱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흐른다고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이 블랙홀의 가능성을 말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거의 100년 동안 검증과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양자역학은 어떠합니까? 수학은 양자역학이 옳다고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자들도 많은 세월을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학은 맞다고 말하지만 양자역학은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기도 합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양자역학 책을 지로 읽으면 사회현상에 대해 겸손해질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운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 경제가 또 불확실하다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원래 세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녀의 수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아니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 많이 줄어든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 리뷰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